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세계의 빅 이벤트,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이 잠시 뒤면 발표됩니다. 과연 AI 거품론을 한 방에 잠재울 수 있을지, 아니면 마이클 버리 같은 비언론자들의 기세들만 더 피우게 될지, 투자자분들을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전자 쪽이었으면 좋겠는데 결과는 잠시 뒤에 같이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럼 미국 증시의 마감 상황부터 바로 확인해 볼까요? 밤사이 미국 증시는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을 기다리면서 롤러코스터 장세를 나타냈는데요. 사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강하게 뛰면서 기분 좋게 출발했지만 중간에 FOMC 의사록이 발표되면서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장 막판에 상승 흐름을 되찾으면서 높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나름 선방해준 모습인데요. 다우지수는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크게 뛰어줬습니다. 한편 채권 시장은 오늘 밤에 발표될 9월 고용보고서를 앞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는데요. 특히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한 때 4.1% 아래로 떨어질 뻔도 했지만 이내 낙폭을 모두 다 축소하고 결국 4.12% 위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또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도 3.5% 후반에서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외환 시장이 높은 변동성을 나타냈는데요. 감담의 엔달러 환율이 결국 157엔마저 뚫기도 했었죠. 엔화 약세 속에서 달러 인덱스도 가파르게 올라섰는데요. 장중 100을 넘긴 뒤에 그대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또 원달러 환율도 역외 시장에서 현재 1,467원대까지 올라선 상태입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시장을 움직였던 이슈들도 같이 체크해 볼까요? 간밤에 연준의 10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됐죠. 생각보다 더 매파적이어서 놀란 분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핵심 내용들 위주로 살펴보면 우선 매파와 비둘기파 간에 팽팽한 의견 대립이 있었는데요. 향후 금리 인하를 두고 분열이 일어난 가운데 대부분의 위원들이 올해 연말까지는 추가 금리 인하가 없을도 괜찮을 거다 이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아예 금리를 내리지 않겠다는 건 아니지만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이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12월이 될 가능성이 낮다 등의 문구들이 담겼는데요.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이 12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보다는 동결에 베팅하겠다는 의미로 풀이해볼 수 있겠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CME 페드워치에서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단숨에 50%에서 현재는 30%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준의 통화 정책의 변수로 작용할 만한 이슈들도 하나 나왔는데요. 바로 노동부에서 데이터 수집 문제로 10월 고용보고서는 건너뛰고 11월 고용보고서는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한 겁니다. 고용보고서가 발표되지 않으면 연준 위원들의 고민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겠죠. 안 그래도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로 채권 시장도 해당 소식을 주시하면서 장강기 국채 금리들은 낙폭을 축소하고 결국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매크로 이슈들을 차례대로 살펴봤고요. 잠시 후면 엔비디아의 실적이 공개될 텐데 관전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세한 얘기는 김효사 아나운서와 바로 만나보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 저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일단 M7 기업들 상황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제 전반적인 하락세보다는 그래도 다시 한번 반등불을 켜주고 있는데요. 하나씩 이슈 체크해 보시죠. 먼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차 업종에서의 이슈는 아니지만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 발의 이슈가 한 가지 나왔습니다. 따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xAI에 대해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500메가와트가량의 데이터 센터 건설 소식이 나왔다라는 소식 함께 체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애플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래도 완만한 상승세를 그려냈습니다. 애플의 앞길을 두고 불확실성을 좀 자극하는 요인들이 많은 상황이죠. 중국에서의 매출도 부진하고 또 미국 안에서는 법무부 간의 소송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한번 반등불 켜줬다라는 부분 체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은 어제 제미나이 3를 새로 공개했는데요. 어제는 이런 소식이 좀 탄력적으로 반응해주지 못했지만 오늘은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 다시 한번 쓰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엔비디아, 오늘 장 마감 이후 6시 20분을 기해서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 저희와 함께 실시간 팔로우업 해보시죠. 그럼 다음 장 넘어가서 히트맵도 열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도 체크해 보시죠. 오늘까지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기다리면서 움직였던 시장이었습니다. 오늘 그래도 11개 업종 중에서 기술주를 포함해서 6개 업종이 상승한 하루였는데요. 잠시 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그 안에서 체크 포인트는 무엇일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반도체단과 AI단은 엔비디아를 주시하면서 어떤 이슈가 나왔는지 체크해 보시죠. 엔비디아의 경쟁업체 AMD도 한 가지 이슈가 나왔는데요.
레드스톤에 대한 공개 날짜를 발표했습니다. GPU 시장 안에서 엔비디아와 경쟁자를 좀 꼽아봐라라고 하면 AMD, 브로드컴 여러 업체들이 있겠죠. AMD 같은 경우에는 12월 10일에 기해서 이 레드스톤의 차세대 AI 기반 그래픽 기술을 공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밝혔지만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약보합권에 그치는 모습입니다. AI단에서는 이슈가 한 가지 더 나왔습니다. 국내 기업 안에서 기아차를 포함한 이슈가 나왔는데요. 브룩필드가 엔비디아와 기아차와 협업해서 1,000억 달러 가량의 AI 인프라를 공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다라는 점도 체크하겠습니다. 각종 이슈들도 체크해 보시죠. 히토류단에서 이슈가 나왔습니다. MP 머티리얼즈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요. 미국 국방부와 사우디의 합작 정제시설 설립 소식에 탄력적인 움직임 보여주면서 10% 넘는 급등이 나왔다는 점 체크하겠고요. 다음으로 원전 측에서는 콘스텔레이션 에너지가 오늘 6%대 급등을 보였습니다. 3마일 섬 원자로 재가동 계획을 지원받기 위해서 정부로부터 10억 달러 가량의 대출 승인 소식이 나왔다라는 점도 확인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비트코인 흐름도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비트코인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관련주인 비트마인 그리고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오늘 10%대 급락했다라는 점 체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 넘어가서 엔비디아의 주요 체크 포인트도 확인해 보시죠. 앞선 이틀 동안은 엔비디아의 실적을 기다리면서 약간의 하락세에 AI 버블론이 좀 더해졌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불을 켜줬던 시장이었습니다. 엔비디아도 오늘은 2%대 장중의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186달러를 지나고 있는 엔비디아. 과연 IB들은 어떤 의견을 내놓고 있을지 실적 발표 이전 의견 한번 체크해 보시죠. 스티펠은 앞으로 250달러까지 더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프라 투자가 2025년뿐만 아니라 2026년도까지 유지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도 비중 확대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역시나 모건 스탠리가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는 건 블랙웰 칩에 대한 수요가 견조하다라는 부분인데요. 블랙웰 칩에 대한 공급 부족이 결국에는 강력한 수요에 기반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비중을 계속해서 확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많이 흔들릴 수 있고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들어가는 건 약간 위험하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IG그룹 측에서는 최대 8%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옵션 시장에서 점쳐지는 건 최대 7% 정도까지 등락을 보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시 20분에 실적이 발표되니까 애프터마켓 추이까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물론 실적에서 나오는 수치 자체도 중요할 테지만 이번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번 AI 버블을 약간 잠재워 줄 수 있는 젠스당 CEO의 이야기일 겁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좀 체크 포인트로 대두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일단 분기 성장률입니다. 엔비디아는 고공행진하고 있는 주가를 가지고는 있지만 분기 성장률 자체는 지금 약간의 둔화 사이클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과 함께 EPS 전망치 모두 써놓은 것처럼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것은 물론이고 이번에 주가가 상승을 탄력적으로 받아내주려면 55%가 넘는 성장률을 보여야 한다라는 일각의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일단 매출 컨센과 함께 EPS 컨센 수치 자체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역시나 수치 자체로 내놓는 앞으로의 청사진, 가이던스도 중요하겠습니다. 4분기 가이던스 어느 정도로 제시되어 있는지 함께 체크하고 넘어가시죠. 일단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치는 좀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는 항상 실적 발표 때 정말 좋은 실적을 내놨다라는 것에 더해서 시장의 기대치가 참 크다라는 점도 한몫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GTC 행사에서 엔비디아의 CEO, 젠스낭 CEO가 남긴 한 가지 말이 있죠. GPU 5,000장을 팔아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치는 점점 올라가고 있고 블랙웰에 대한 수요에 대한 기대치도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에서 그리고 이어지는 컨퍼런스 콜에서 젠스낭 CEO의 언급이 정말 중요할 텐니다. 마이클 버리가 이번 AI 버블 때문에 숏을 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 근거로 대두되고 있는 GPU 감가상각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정면 돌파를 할 것인지 여부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또 이번 AI 버블론을 좀 잠재울 수 있는 오라클이라던가 다른 기업단에 대한 언급도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실적 발표를 기다리면서 중심은 어떻게 잡아봐야 할까요? 지금부터 바로 고민해 보시죠. 전 세계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 AI 거품론을 더 키우게 될지 아니면 말끔하게 잠재울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보스팅 컨설팅 그룹의 김창욱 MD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날에 중요한 분과 함께 하게 돼서 기분이 좋습니다. 잠시 뒤면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이 공개가 되는데 오늘 정규장에서 2% 정도 뛴 걸 보면은 또 투자자분들은 어닝 서프라이즈 쪽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파트너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프라이즈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당연히 분기 실적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잘 나올 것 같은데 예, 문제는 그동안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지난 분기 때도 그랬고 그래서 그렇죠. 분명히 일반적으로 봤을 땐 이건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네, 그냥 실제로 봤을 때 시장에서의 반응은 서프라이즈로 안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워낙 기대치 높은 상황에서 네. 실적은 잘 나올 거다. 하지만 서프라이즈로 느끼진 않을 것 같다. 네. 정도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숫자 자체는 뭐 잘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투자자들의 눈높이, 이 기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엔비디아가 지금 뭐 로드맵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뭐 블랙웰부터 파인만까지 1년 단위로 이렇게 계속 제시를 하고 있는데 동시에 또 마이클 버리 때문에 이제 GPU 감가상각 논란에도 휩싸인 상태고 빅테크 기업들의 바램처럼 GPU를 한 5, 6년 정도 쓸 수 있는 상태인 건가요? 어떻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이 얘기를 네. 보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예를 들면 구글 같은 경우에는 TPU 버전 이제 7이 나올 예. 텐데 과거 버전들은 보통 추론했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컴퓨팅 파워가 모델과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네.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고 그거를 내가 예를 들면은 루빈을 쓸 건지 뭐 그렇죠. 자기가 고를 수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빅테크들 입장에서는 계속 신제품이 나오고 이 신제품이 워낙 좋은 성능을 가지고 오니까 네. 이거를 사지 않으면 내가 경쟁에 뒤처질까 하는 걱정은 하실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게 감가상각 논란까지 온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엄청나게 붐을 이뤘을 때 인텔의 CPU가 감가상각 논란을 일으켰느냐. 왜냐면 그때도 CPU 칩은 1년 반마다 계속 칩은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고객사 입장에서의 선택인데 이게 어쩌다 보니 지금 현재는 한 칩을 2, 3년밖에 못 쓰는 네. 거 아니냐라는 이 투자에 대한 부담감이 서로 이제 뭔가 불만이 쌓여가면서 이런 말들은 나온 것 같고요. 근데 결국은 다 시장 논리에 의해서 저는 좀 재편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AI 거품론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최근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았는데 글로벌 펀드 매니저 가운데 과반 정도가 AI 투자가 과열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AI 거품론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시죠? 저한테 가장 많이 듣는 요즘 진짜 매일 듣는 네. 질문인 것 같은데요. 몇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일단은 가장 첫 번째 AI의 펀더멘탈은 거품이 없는 것 같다. 네. 근데 다만 시장의 과열은 분명히 있다. 아, 그러니까 너무 기대치가 크니까 저는 이제 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계속 쳐다보는데 보면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사실 그렇죠. 그건 사실이고. 그런데 이제 AI가 거품론이냐 펀더멘탈로 돌아왔을 때에는 저는 몇 가지 이제 근거로 얘기를 하는데 예. 가장 쉬운 건 우리 AI가 언제 붐이 됐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2023년도 5월쯤에 네. 챗GPT가 시장에 반영을 일으키면서 AI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2년밖에 안 된 시장 과열이라고 벌써 나올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쉬운 아, 답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 그 모든 기업들의 IT 스pen딩을 봤을 때 IT 스pen딩에 이들이 AI에 투자하는 금액, 클라우드 네. 서비스와 그다음에 모델에 투자하는 금액이 몇 퍼센트냐? 그러면은 IT 스pen딩의 7에서 10%라고 얘기를 해요. 네. 크지 않습니다. IT 스pen딩 전체에 내가 10% 정도 증액을 하면서 내가 기업의 경쟁력에 투자한다. 네.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냥 탑 200개 기업, 글로벌 탑 네. 200개 기업의 영업이익을 그냥 아주 러프하게 합산을 해보면 이 금액과 네. 그다음에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지금 매년 투자하는 금액 2029년 기준으로 BCG에서는 5천억 불 투자가 예상이 되거든요. 네. 4개 회사 플러스 알파로. 이 5천억 불이 감가상각이 이제 5년이라고 보면 1년 투자하는 금액이 1천억 불이고 이 1천억 불이 200개 기업의 영업이익이 몇 퍼센트냐? 네. 따져보면 한 2%, 3%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이 경쟁력을 위해서 2에서 3%의 영업이익 정도는 투자를 할 수 있는 네. 충분한 여력이 있다. 아, 이 세 가지 논거로 저는 아직 AI가 버블이라고 불리우긴 되게 어렵다. 펀더멘탈은 그렇다. 네. 하지만 말씀대로 시장에서는 과열은 있는 것 같다. 네.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기술 펀더멘탈이 괜찮은 건 맞지만 뭐 주가 측면에서는 과열된 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버블이라고 했을 때 이게 뭐 초기 단계도 있고 뭐 중간 단계, 이제 뭐 터지기 직전의 단계가 있는데 뭐 초기랑 중간 정도 차이 있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다시 말하지만 근거가 뭘까요? 버블이라고 불리우기 위해서는 에비던스가 있어야 네. 되는데, 그러니까 하방에 대한 에비던스가 너무 안 보인다는 거죠. 다 지금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딱 하나의 에비던스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시장의 초기일 때는 경쟁을 고려하면서 과투자는 분명히 일어납니다. 네. 하이퍼스케일러들이 DC 투자를 음. 과투자할 수 있고 중복 투자할 수 있고 소버린 AI 등등으로 하면서 일부의 중복들은 발생할 수 있는데 네. 이 중복이 정말로 과열의 양상이고 버블로 가고 있느냐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시장에서 요구되는 컴퓨팅 파워를 못 따라가고 있어요. 제가 네.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여태까지 챗GPT라고 하면 글로 세상을 배우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인간의 오감을 생각해 보면 이제 촉각은 어떻게 할 거고 미각은 어떻게 할 거고 다 AI가 어느 정도 극복하면서 배워야 되는 요소들이라는 그렇죠. 거죠. 시각장애인이 자막 방송을 보면서 그걸 어떻게 100% 느끼냐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래서 라지 멀티모달이라는 것도 필요한 거고 여러 가지의 투자를 해서 AI가 고도화돼야 되는 투자들은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캐파 투자만이 아니라 모델의 성장 측면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네. 아직은 저는 버블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계속 그냥 같은 관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AI 거품론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래서 기업들이 실제로 돈을 벌고 있냐 이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AI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들이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언제쯤 확인 가능할까요? 저는 이제 현장에서 예. 기업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니까 지금 가장 큰 화두 모든 CEO들의 코멘트에 항상 제1번은 AI를 어떻게 도입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냐이고 그렇겠죠. 저희 BCG도 글로벌 전체로 봤을 때 AI가 차지하는 컨설팅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네.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근데 이제 이걸 거꾸로 고객사,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러 입장에서 돈을 벌고 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하이퍼스케일러 입장에서 지금 보면은요, 이들은 자신들의 모델을 대기업에 빌려줍니다. 사스 형태로 빌려주고 파운데이션 모델을 빌려주고 거기에 이 모델을 돌리기 위한 컴퓨팅 파워를 이아스로 빌려주거든요. 네. 결국은 이미 하이퍼스케일러들은 B2B 모델로 돈을 벌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1,000억 불 감가상각, 네. 1년 단위 5천억 불이라는 투자가 지금 충분히 돈을 만들어서 비즈니스 모델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미 돈을 벌고 있고 그게 충분하기 때문에 하이퍼스케일러들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는 게 더 맞습니다. 네. 사실 요즘 뭐 뉴스나 외신들을 보면 AI 거품론에 대한 얘기밖에 없다 보니까 좀 마음이 좀 씁쓸하기도 했는데 듣던 중에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AI 거품론과 관련해서 잠시 뒤면 이제 젠슨 황이 입을 또 열게 될 텐데 좀 이런 거품론을 잠재울 만한 발언들이 나오게 될까요? 아무래도 젠슨 왕도 그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근데 항상 분기 실적 얘기를 하실 때마다 계속 이게 아직도 투자해야 될 거리가 많고 네. 발전해야 될 게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 이번 분기에도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감가상각론까지 나왔으니까 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 발언에 염두를 하고 말을 하실 것 같고요. 말씀대로 제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투자 논거들 그리고 엔비디아의 현재 그 시장에서의 위상들에 대해서 좀 더 이 투자자들의 의심을 좀 떨굴 수 있는 얘기들을 하시지 않을까 그냥 개인적으로는 생각해봤습니다. 네. 부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반도체 상황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듯 합니다. 지금 SK 하이닉스가 HBM으로 메모리 주도권을 좀 꽉 잡고 있는 상태인데 포스트 HBM으로 뭐 CXL, HB4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아직 좀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하거든요. HBM과는 어떤 차이가 구체적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HBM은 D램이 한 자리에서 적층을 해서 최대한의 GPU와의 이 밴드위스를 올리겠다라고 했던 거고요. CXL이라는 개념은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메모리들이 이게 가상으로 하나가 연결이 돼서 마치 자원 분산을 시킬 수 네. 있는 형태로 좀 운영을 해보겠다라는 개념이고 HBF. HBF는 플래시 메모리를 HBM처럼 쌓아 올려서 만들겠다는 얘기인데요. 네. 저는 HBF는 굉장히 좀 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결국은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는 컴퓨팅 파워가 물론 GPU와 HBM 사이에서도 쓸 수 있지만 일부는 느린 연산이 필요할 때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싸고 그다음에 좀 더
덜 민감한 네. 그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를 하이 밴드위스트로 만들어서 네. 필요한 영역에 가성비로 꽂아 넣는다라고 하면은 전체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D램과 HBM과 HBF가 적절한 역할의 균형을 하면서 가성비, 전성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개념이거든요. 네. 자,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지금 실적이 나왔는데 주가 반응은 굉장히 좋네요. 시간 외 거래에서 지금 2% 넘게 뛰고 있고요. 자, 실적과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가 자막으로 정리한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엔비디아의 실적이 공개됐는데 투자자들은 롱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 같네요. 시간 외 거래에서 1% 넘어서 2%까지 뛰고 있고요. 자, 3%까지 상승폭 확대 중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금 전에 이제 SK하이닉스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AI 병목 현상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제 뭐 이런 뭐 포스트 HBM 등이 논의되고 있거든요. HBM에 이어서 SK하이닉스가 지금 뭐 먼저 청사진을 내놓은 상태인데 다시 한번 주도권을 좀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하이닉스는 계속 주도권을 좀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이유는 네. 이게 시장의 선점 효과가 워낙 커요. 음. 반도체는 특히나 공정의 개발이 먼저지만은 그래도 결국은 양산화를 언제 했느냐가 중요하고 그 양산 안정성이라는 걸 계속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소위 말해서 선두주자가 놀지 않는 한 선두주자가 후위에게 뺏기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의 주도권은 계속 있을 것 같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HBF도 조금 더 빠르게 그 시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네. 주도권은 계속 유지 가능성이 높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와의 신뢰를 굉장히 먼저 쌓아놨고 그 이후에 또 브로드컴과의 신뢰도 잘 쌓아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객사 입장에서는 가장 편한 협력 상대로 기술적인 논의를 나누고 그 퀄을 주기에 좀 편한 상대로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계속 주도를 조금 더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 매출과 데이터 센터, 마진율, 그리고 가이던스까지 계속 쭉쭉 나와주고 있는데요. 우선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570억 달러로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55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이보다 더 높게 나와줬고요. 그리고 가이던스도 잘 제공해줬네요. 가이던스도 지금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왔고 데이터 센터 매출 역시나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고요.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 이제 3%가 아니라 4%, 4.5%까지 급등 중입니다. 자, 차례대로 좀 천천히 뜯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매출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잘 나와준 상태거든요. 가이던스도 잘 제공해줬고 이번 실적에 대한 대표님의 소감이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고 계시죠? 엔비디아의 주도권을 아직은 누구도 상대할 수 없다라는 게 제일 핵심입니다. 네. 아시겠지만은 푸다에 대한 종속성도 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여러 가지 부가적 기술 있지 않습니까? 네, 엔비링크라든가 등등을 너무 잘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체 불가결하고 AMD에서도 아무리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시장 내에서의 점유율이 미미해서 네. 결국 이런 역전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뭔가 큰 시장의 변곡점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게 아마도 추론 중심의 시장으로 좀 넘어가야 할 텐데 그조차도 엔비디아는 이번에 뭐 CPX, 루빈 CPX를 만들어내면서 추론에서도 일부를 담당하려고 하고 등등 있어서 네. 엔비디아의 주도권은 계속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봅니다. 그리고 지금 4분기 가이던스도 예상보다 더 잘 제공해 줬습니다. 예상치가 한 618억 달러 정도였는데 637억에서 663억 달러로 제시를 한 상태거든요. 4분기 가이던스요. 이 가이던스 올려 잡은 부분에 대해서 4분기 실적도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그러면? 네, 당연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다른 위협적인 존재가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제일 위협이라고 보고 있는 거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자신의 칩을 만드는 건데 이 칩도 구글 외에는 대부분은 트레이닝 칩보다는 추론 칩에 포커스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학습 중심의 조금 더 시장 지배력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지금 엔비디아의 반응이 굉장히 뜨겁네요. 지금 뭐 시간 외 거래에서 상승폭 자체는 조금 낮아졌습니다. 한때 4%까지 뛰다가 지금 EPS랑 매출 좀 구체적인 수치까지 나오고 나서는 상승폭이 한 3%, 2% 정도까지 줄어든 상태인데 어쨌든 지금 방향성 자체가 하락보다는 상승 쪽으로 잡힌 만큼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만 좀 좋은 얘기들 나와주면은 이런 뭐 상승 흐름 계속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AI 산업에 대한 얘기를 같이 좀 더 나눠볼까 하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AI 산업에 뭐 앞으로도 계속 우리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게 될 텐데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분야는 혹시 기업이 유망해 보이시죠? 일단 엔비디아는 뭐 다들 너무 네. 잘 아시는 거니까 좀 제외를 하고 나면 조금 전에 잠깐 얘기했던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자기 칩을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이고 네. 그 이유가 엔비디아의 힘을 빼고자 함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이 만든 데이터 센터에 가장 최적화된 칩을 활용하겠다. 그러면 결국은 전성비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들이 활용하고 있는 회사가 잘 아시는 주가가 최근에 급상승한 브로드컴이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마벨이 그 세컨 벤더로서 이제 좀 쓰이고 있고 최근에 미디어텍이 이 시장을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렇게 커스텀 칩을 만드는 회사들은 한번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이에 이제 또 따라서 같이 따라오는 게 디자인 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디자인 하우스들은 칩을 개발하는 용역을 도와줬다고 하면 현재 디자인 하우스들은 고객사들을 위해서 턴키로 파운드리와 패키징까지 다 묶고 앞부분에 설계까지 도와주는 업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TSMC에 붙어 있는 GUC와 R칩이 가장 대표적으로 크게 성장한 업체들이고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 일부를 포함해서 디자인 하우스들이 있으니까 이게 AI에 따라서 편승할 수 있는 가장 주목해 볼 만한 회사의 리스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과 관련된 얘기들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AI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 좀 유명한 기업이나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기업들도 있을까요? 저는 반도체를 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쪽은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 지금 뭐 계속해서 주가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간 외 거래에서는 2%에 뛰고 있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EPS 같은 경우에는 1.30달러로 나오면서 예상치보다 좀 더 높게 나와준 상태고 또 매출도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매출도 예상보다 잘 나와줬고 사실 투자자분들이 많이 관심 갖고 있는 건 또 가이던스 쪽이죠. 매출 가이던스의 경우에는 이제 637억에서 663억 달러로 제시되면서 이 역시나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 점. 그리고 추가적인 속보들이 나오고 있는데 차세대 AI 칩인 블랙웰 아키텍처가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소식들도 지금 같이 실적 발표에서 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AI에 대한 얘기 조금 더 다시 해볼까 하는데요. 경쟁사들이 그래도 뭐 엔비디아를 계속해서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파트너님께서 얘기해 주셨을 때는 뭐 엔비디아의 아성을 무너뜨리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엔비디아가 좀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사들 계속 쫓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마진율 하락은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시죠? 경쟁사들이 쉐어를 높여야지 마진율이 하락이 일어날 텐데 네. 말씀처럼 AMD는 시장 점유율로 지금 한 5%도 차지를 못하고 있고 인텔은 아예 가우디를 살짝 포기해 가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대안이냐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시장에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게 텐스토렌트, 그로크 같은 회사들이 엔비디아를 나중에 아성을 위협할 거고 그들이 들어오면 마진이 떨어질 거다라고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들은 철저하게 추론에 집중하고 있는 칩이에요. 네. 그래서 말씀대로 엔비디아의 마진이 떨어지기에는 용이하지 않다. 딱 하나 시장에서 충분한 수량의 공급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어느 정도의 마진율 하락은 일어날 수 있을 텐데 네. 그 또한도 그 엔비디아의 고민 중에 하나가 HBM을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결국 계속 서로의 공급 부족에 의해서 마진율 하락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엔비디아 3분기 실적 발표 특집으로 김창욱 MD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